엄마. 이제야 찾아서 미안해요. 낡은 시장 한복판, 비린내 가득한 생선가게 앞이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가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죠. 주름 가득한 손으로 그 남자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여인. 그녀의 손은 찬물에 불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6년 전 서울의 한 허름한 골목에 은수라는 20살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녀에겐 남다른 재능이 있었죠.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연필만 주면 무엇이든 그려냈고 동네 어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커서 큰 화가가 될 거야. 은수는 오직 자기 힘으로 서울의 명문 미대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죠. 은수야, 등록금은 어떻게 하려고?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수는 당차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은수는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밤에는 편의점 알바까지 뛰었죠. 잠잘 시간도 부족했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는 매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그림이 갤러리에 걸리는 날을 상상하며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은수를 붙잡았습니다. 은수야, 제발 이번 미팅만 나가줘. 인원이 안 맞아서 그래. 난 남자한테 관심 없어. 알바 가야 해. 1시간만. 밥 먹고 바로 빠지면 돼. 친구의 끈질긴 부탁에 은수는 결국 마지못해 미팅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은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팅 자리에서 은수는 한 남자를 만났죠. 그의 이름은 박상원. 서울 명문대 경영학과에 다니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밥만 얼른 먹고 알바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문제는 상원이었습니다. 상원은 은수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수수하지만 맑은 눈을 가진 은수가 자꾸만 눈에 밟혔죠. 미팅이 끝난 후 상원은 은수의 연락처를 어렵게 알아냈습니다. 그때부터 상원의 끈질긴 구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은수야, 밥 먹었어? 같이 먹자. 바빠서 안 돼. 그럼 내가 도시락 싸올게. 은수가 아무리 거절해도 상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은수는 상원이 어떤 집 아들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상원이 일부러 숨겼거든요. 자신의 집안이 호텔과 백화점을 가진 재벌가라는 사실을요. 상원은 자신의 배경이 아닌 진심으로 은수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몇 달간의 구애 끝에 은수는 결국 상원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귀찮기만 했는데 어느새 상원이 없으면 허전해지기 시작했죠. 우리 사귀는 거 맞지? 응. 은수가 수줍게 대답하던 그날 상원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둘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상원은 은수의 알바가 끝나면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 주었고요. 은수는 그런 상원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상원아, 넌 왜 나 같은 애한테 이렇게까지 해? 은수야, 넌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빛나. 상원의 말에 은수는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둘이 만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은수의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속이 울렁거리고
자꾸만 어지러웠습니다. 처음엔 과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세가 계속되자 은수는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입니다. 의사의 말에 은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0살 학교도 못 마친 처지의 아이라니요. 은수는 병원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떡하지? 상원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은수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이었습니다. 아직 학교도 졸업 못한 대학생이 무슨 아이를 키운단 말입니까? 게다가 상원이 어떤 집 아들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며칠을 고민하다 은수는 결국 상원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은수야, 우리 낳자. 내가 책임질게. 뭐?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진심이야. 나 은수 사랑해. 아이도 키울 수 있어. 상원은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은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은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상원의 집안이 어떤 곳인지를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어떤 폭풍이 몰려올지를요. 상원은 은수에게 자신의 집안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은수야, 사실 우리 집이 좀 커. 좀 크다니? 호텔이랑 백화점 있어. 은수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원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괜히 겁먹을까봐. 은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호텔과 백화점이라니 그건 재벌 아닌가요? 갑자기 상원이 다른 세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집 아들이 왜 나 같은 애한테. 은수야, 그건 상관없어. 난 너 사랑해. 상원은 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릴게. 우리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키우자. 은수는 불안했지만 상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상원은 부모님께 은수와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상원의 아버지는 한숨만 내쉬었고 어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임신? 네가 지금 미쳤어? 상원의 어머니 이명숙 여사. 그녀는 재벌가의 안주인답게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결혼이라도 하겠다고? 네, 어머니. 저 은수 사랑해요. 책임지고 싶습니다. 책임? 웃기지 마. 명숙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걔가 뭔데? 집안이 뭐야? 뭐하는 애야? 미대 다니는 애예요. 착하고 성실해요. 미대? 가난한 집 딸이 미대를 왜 다녀?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야? 상원은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 은수는 그런 애 아니에요. 닥쳐. 네가 뭘 알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명숙은 단호했습니다. 아들의 앞길을 망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 아이는 당장 지워. 그리고 그 여자랑 헤어져. 싫어요. 전 은수랑 결혼할 거예요. 뭐라고? 명숙의 눈이 무섭게 빛났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그날 이후 명숙은 직접 은수를 찾아갔습니다. 은수가 알바하던 미술학원 앞이었죠.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명숙을 보고 은수는 직감했습니다. 이분이 상원이 어머니구나. 김은수 씨 맞죠? 네, 안녕하세요. 은수가 인사하려는데 명숙이 말을 잘랐습니다. 인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할 말만 하고 갈게요. 명숙은 차갑게 은수를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운동화, 보풀 일어난 옷, 갈라진 손.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당신, 우리 상원이한테 접근한 목적이 뭐예요? 네, 목적이라뇨. 시치미 떼지 마요.
재벌집 아들한테 들러붙어서 인생 역전하려고 했죠? 은수는 억울했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상원이가 재벌집 아들인 줄 몰랐어요. 진심으로 좋아서 만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임신까지 했네? 명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참 계산적이야. 아이로 발목 잡으려고.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모욕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됐어요. 쓸데없는 변명 집어치우고 명숙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요. 이거 받고 아이 지우고 상원이 앞에서 사라져요. 은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목숨을 돈으로 사겠다니요. 저는 이런 거 못 받아요. 뭐? 저는 돈 때문에 상원이를 만난 게 아니에요. 은수가 단호하게 말하자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것 봐. 만만하게 봤더니 배짱이 있네. 명숙은 은수의 팔을 억지로 잡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같이 병원 가요.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놓으세요. 시끄러워. 끌려가기 싫으면 조용히 따라와. 은수는 저항했지만 명숙이 불러놓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차에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명숙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뱃속에 있는 거 오늘 중으로 처리해 주세요. 의사는 당황했지만 명숙의 권력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수는 진료대에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작은 생명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아이. 은수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킬 거야. 수술이 시작되기 직전 은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화장실 좀. 뭐? 급해요. 정말로요. 의사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수는 화장실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뛰고 또 뛰었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에야 은수는 공중전화로 상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상원아, 나야. 은수야. 어디야? 우리 엄마가. 나 괜찮아. 근데 상원아, 미안해. 은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지웠어. 아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나 같은 애가 네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 은수야, 잠깐만. 어디야? 만나서 얘기하자. 미안해, 상원아. 잘 살아. 은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수는 자취방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학교도 서울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하기로 한 거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상원에게는 지웠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은수는 손으로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명문대 미대생의 꿈은 그렇게 사라졌고 은수는 세상에서 숨기로 했습니다. 오직 이 작은 생명 하나를 위해서요. 한편 상원은 은수가 진짜 아이를 지운 줄 알고 며칠을 밥도 못 먹었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은수의 전화는 꺼져 있었죠. 자취방을 찾아갔지만 이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수야, 어디 간 거야? 상원은 은수를 찾아 헤맸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원은 군대에 입대해야 했습니다. 입영 통지서가 나온 거죠. 군대에 가기 전 상원은 은수의 자취방 앞에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텅 빈 창문만 상원을 맞이했습니다. 기다릴게, 은수야. 제대하면 꼭 찾을게. 상원은 그렇게 다짐하며 군문을 넘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요.
은수는 서울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작은 도시로 숨어들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이었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 싸구려 원룸에 짐을 풀고 은수는 홀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돈은 바닥나기 시작했죠. 은수는 배를 숨기며 식당 설거지 알바를 했습니다. 무거운 그릇을 나르다 넘어진 적도 있었고 사장한테 욕먹은 적도 있었죠.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배가 아파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거죠. 은수는 혼자서 택시를 잡아 병원에 갔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없어요. 저 혼자예요. 간호사의 안타까운 눈빛이 느껴졌지만 은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진통은 점점 심해졌고 은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죠. 힘주세요. 조금만 더요. 땀과 눈물이 뒤섞인 채로 몇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응애, 응애.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이를 은수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주먹만 한 얼굴, 꼭 감은 눈, 작은 입술. 은수는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냈어. 우리 아가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을 아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중퇴한 21살 미혼모.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죠. 은수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포장 알바. 아이는 이웃집 할머니께 맡기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돈은 다음 달에. 괜찮아, 괜찮아. 이 예쁜 아이 보는 게 낙이야. 이웃집 할머니는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 덕분에 은수는 버틸 수 있었죠. 일을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오면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아이의 볼에 살짝 입을 맞추고 속삭였죠.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할게. 힘들었지만 아이 얼굴만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부르던 날 은수는 밤새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죠.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아이를 꼭 껴안으며 은수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에 엄마를 꼭 빼닮은 얼굴. 하지만 가끔 어떤 표정에서 상원의 눈빛이 스쳐 지나갈 때면 은수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물었죠.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은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갔어. 언제 와? 글쎄, 엄마도 몰라.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금세 다른 데 관심을 돌렸습니다. 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언젠가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날이 올까요? 그 생각만 하면 은수는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은수에게 물었죠. 엄마, 엄마는 왜 그림 안 그려? 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거 어떻게 알아? 할머니가 그랬어. 엄마 그림 엄청 잘 그린다고. 이웃집 할머니가 말해준 모양이었습니다. 언젠가 은수가 미대 다녔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은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림 그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었는데 그 꿈은 이제 아득히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엄마, 나 그려줘. 아이가 연필과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은수는 머뭇거렸지만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오랜만에 연필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이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선을 그어 나갔습니다. 동그란 얼굴, 초롱초롱한 눈, 해맑게 웃는 입. 은수는 온 마음을 담아 아이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잠시 후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우와, 나다. 엄마 진짜 잘 그린다. 마음에 들어? 응, 이거 내 보물이야. 아이는 그 그림을 꼭 껴안았습니다. 은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죠. 그래, 이건 네 거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담아서 그린 거야. 진짜? 이거 평생 간직할 거야. 아이는 그날부터 그 그림을 보물처럼 품고 다녔습니다.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잤죠. 가난했지만 둘이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은수는 아이에게 미안한 게 많았습니다. 다른 애들처럼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장난감을 사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만 있으면 돼. 정말? 응.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말 한마디에 은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한편 상원은 군대에서 은수 생각뿐이었습니다. 휴가 때마다 은수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학교에도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은수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은수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상원은 매일 밤 은수를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이를 지우고 떠났을 거라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2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한 상원은 본격적으로 은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흥신소까지 동원했지만 은수는 찾을 수 없었죠.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요. 어느 봄날 은수는 아이 손을 잡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주려고요.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은수는 아이 손을 꼭 잡고 인파 사이를 지나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수야? 익숙한 목소리에 은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설마 이 목소리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박상원. 5년 만이었습니다. 은수야? 상원의 목소리에 은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은수는 재빨리 아이를 뒤로 숨겼죠. 아무도 아니야. 가자. 은수가 돌아서려는 순간 상원이 다가왔습니다. 은수야, 잠깐만. 나야, 상원이. 알아요. 근데 저 바빠서. 은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상원이 앞을 막아섰죠. 5년이야. 5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상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은수는 차마 그 눈을 마주볼 수 없었죠. 그때 상원의 시선이 은수 뒤에 숨은 아이에게 멈췄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상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수야. 이 아이. 얘는. 은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상원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동그란 눈, 오똑한 코, 어딘가 익숙한 이목구비. 순간 상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은수야, 이 아이 몇 살이야? 그건 왜 물어요? 대답해줘. 몇 살이야? 상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결혼했어요. 뭐?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결혼? 진짜야? 네,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찾으세요. 은수는 애써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반가웠어요. 잘 지내세요. 그리고 아이 손을 잡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상호는 멍하니 서서 은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결혼이라니, 아이까지 있다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 아이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상호는 은수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죠. 저 아이의 나이가 딱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5년 전 은수가 임신했던 그때와 맞아떨어지는 숫자였죠. 아이를 지웠다고 했는데 상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은수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요? 상원은 결심했습니다. 은수의 뒤를 파보기로요. 며칠 뒤 상원은 흥신소에 의뢰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었죠. 이 여자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결혼 여부, 아이 출생 기록, 전부요. 일주일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결과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김은수 씨, 결혼 기록 없습니다. 상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미혼입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아들을 출산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은 공란입니다. 상원은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은수가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렇다면 저 아이는 정말. 상호는 바로 은수를 찾아갔습니다. 은수가 살고 있는 작은 원룸 앞. 문을 두드리자 은수가 나왔습니다. 아이도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죠. 왜 또 왔어요? 은수야, 거짓말이지? 네. 결혼 안 했잖아. 왜 거짓말했어? 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저 아이, 내 아이 맞지? 상원이 똑바로 은수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은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해줘, 은수야. 저 아이가 내 아들이야?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미안해. 상원아. 그 한마디에 상원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짐이라니. 내 아들인데. 상원은 오열했습니다. 5년 동안 자기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니. 그 세월이 너무나 원통했죠. 못 지웠어. 뱃속에서 심장 뛰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지워. 은수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야. 너한테도 거짓말하고. 그 말 믿고 5년을 죄책감에 시달렸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아이까지 잃었다고. 상원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죠.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요. 미안해, 상원아. 정말 미안해. 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저 아저씨가 울렸어? 아니야. 괜찮아. 은수가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호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자세히 보니 자신과 닮은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얘가 내 아들. 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손길에 움찔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죠. 아저씨 누구야? 나는. 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엄마 친구야. 친구? 왜 울어? 응,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
상호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방으로 돌아갔죠. 아이가 사라지자 상원이 말했습니다. 은수야, 이제라도 내가 책임질게. 뭐? 우리 엄마한테 말할게. 다 설명하고 설득할게. 안 돼. 은수가 소리쳤습니다. 또 그러면 안 돼. 5년 전처럼 될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상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불안했습니다. 5년 전 그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상원아, 제발. 믿어줘, 은수야.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상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은수는 그 눈빛을 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죠. 이번엔 정말 다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은수는 몰랐습니다. 상원의 어머니 명숙 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를요. 5년 전보다 더 무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상원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명숙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표정이 왜 그래? 상원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 찾았습니다.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물었죠. 누구? 그 여자? 네. 그리고 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뭐?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라니 무슨 소리야? 5년 전에 지웠다고 한 아이요. 살아있었습니다. 명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내가 직접 병원에 데려갔는데. 은수가 도망쳤대요. 아이 지키려고. 뭐? 그 여자가 나를 속였다고? 명숙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5년 동안 완전히 해결된 줄 알았던 일이었죠. 그런데 아이가 살아있다니요. 그래서 네가 왜 그걸 나한테 말하는 거야? 책임지려고요. 뭐? 제 아들입니다.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습니다. 명숙은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책임? 네가 뭘 안다고 책임이야? 어머니, 저도 이제 26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게요. 닥쳐.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 여자한테 홀려서 인생 망치게 그냥 둘 것 같아? 상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전 은수랑 아이를 지킬 겁니다. 이 녀석이 정말. 명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죠. 좋아. 네 아들이라고? 증거 있어? 네. 그 여자가 다른 남자 아이 낳아놓고 너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어머니, 유전자 검사해. 그게 정말 네 아들이면 그때 생각해보지. 상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하려면 방법이 없었죠. 좋습니다. 유전자 검사하겠습니다. 그래, 해봐. 네 아들 아니면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명숙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며칠 뒤 상원은 은수를 설득해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은수는 내켜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게 끝나면 어머니도 인정할 거야. 정말 괜찮을까? 믿어줘.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상원의 친아들이 맞았습니다. 상원은 결과지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결과 나왔습니다. 제 아들 맞습니다. 명숙은 결과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이게 진짜란 말이야? 네. 이제 인정하셔야죠. 명숙은 결과지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인정? 내가 뭘 인정해? 어머니. 그래, 네 아들이야.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명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 그 천한 것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드리겠다? 은수는 천하지 않습니다. 시끄러워. 명숙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상원도 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해도 전 은수랑 함께 할 겁니다. 뭐? 어머니 허락 없어도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명숙의 눈이 무섭게 빛났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 네. 두고 봐. 네가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명숙은 돌아서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상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불안했지만 마음을 다잡았죠. 이번엔 반드시 지키겠다고요. 그날 밤 명숙은 서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죠. 김은수라는 여자 있어. 그 여자에 대해 전부 알아봐.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명숙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저 여자 약점 찾아. 뭐든지. 5년 전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려고 했죠.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날 속였어?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그 눈빛에는 무서운 집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은수는 아들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원이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5년 전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끌려가던 날, 도망치던 날, 혼자 아이를 낳던 날. 괜찮겠지. 이번엔 괜찮겠지. 은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예감은 좋지 않았죠. 며칠 뒤 상원이 은수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죠. 은수야, 좋은 소식이야. 뭔데? 어머니가 한번 만나보자고 하셨어. 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나자고? 왜? 아마 생각이 좀 바뀌신 것 같아. 손자 얼굴도 보고 싶으신가 봐. 정말? 응. 우리 같이 가자. 아이도 데리고. 은수는 망설였습니다. 5년 전에 그 무서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상원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알았어. 가볼게. 은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상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심장이 두근거렸죠. 거대한 저택이 은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누구 집이야? 응, 아저씨 집이야. 우와, 엄청 크다. 아이는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명숙이 나타났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차가운 눈.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서 와요. 그 미소가 은수는 더 무서웠습니다. 명숙은 은수와 아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 샹들리에. 은수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죠. 앉아요. 명숙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은수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앉았죠. 상호는 어머니와 은수 사이에서 불안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차라도 좀. 됐어. 할 말만 하면 되니까. 명숙은 차갑게 말을 자르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5살 남자아이. 분명 상원을 닮은 구석이 있었죠. 이름이 뭐니? 김준호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호? 성이 김이구나. 명숙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은수는 그 웃음이 불길하게 느껴졌죠.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명숙이 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봤어요. 이 아이가 상원이 아들인 건 인정합니다. 은수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리 집안 핏줄이에요.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네. 은수가 되물었습니다. 이 아이 앞으로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다 만들어줄게요. 명숙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혼자 키우면 뭘 해줄 수 있어요? 좁은 원룸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이면서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제 아들은 제가 열심히? 웃기네. 명숙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환경에서 이 아이가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넌 좀 빠져 있어. 명숙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상원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명숙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3억 있어요. 3억요? 이 돈 받고 아이 양육권 넘기세요. 깔끔하게 끝내는 거예요. 은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를 돈으로 사겠다는 건가요? 저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은 아이예요. 돈 받고 팔 수 없어요. 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의 눈이 차갑게 빛났죠. 당신 5년 전에도 그랬죠? 네. 내가 병원 데려갔을 때도 도망쳤잖아. 이번에도 그럴 생각이야?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좋게 말할 때 들어요. 안 그러면 당신 인생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아니, 충고예요. 명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연줄도 없어요. 내가 마음먹으면 당신 일자리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엄마, 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은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수는 아이를 꼭 껴안았죠. 걱정 마,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원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상원아, 넌 빠져 있으라고 했지? 제 아들 문제인데 어떻게 빠져요? 저도 은수 편입니다. 뭐?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명숙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바로 와. 잠시 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은수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죠.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 데려가. 명숙이 명령했습니다. 안 돼요. 은수가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은수의 팔을 억지로 풀었죠. 엄마. 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준호야. 은수도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제발.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요. 명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원이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당장 멈춰요. 상원아, 넌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뭐요? 저런 여자한테 발목 잡혀서 인생 망치면 안 되잖아. 명숙은 태연했습니다. 아이가 울며 끌려가고 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죠. 준호야. 상원이 쫓아가려 했지만 남자들에게 막혔습니다. 비켜. 내 아들이라고. 도련님 죄송합니다. 사모님 명령입니다. 거실에는 은수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죠. 엄마 살려줘. 그 소리가 은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명숙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은수 앞에 던졌습니다. 3억이야. 이거 받고 조용히 사라져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제 아들 돌려줘요. 돌려줘? 우리 집안 핏줄을 왜 돌려줘요? 명숙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낳아준 사람일 뿐이야.
앞으로 이 아이는 박준호로 키울 거예요. 안 돼요. 제발. 은수는 명숙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차갑게 발을 빼며 말했죠. 보기 싫으니까 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은수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듯 쓰러졌습니다. 상원이 달려와 은수를 부축했죠. 은수야, 은수야, 정신 차려. 하지만 은수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빼앗긴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상호는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앞길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제 앞길이요? 제 아들 빼앗고 사랑하는 사람 쓰러뜨리고 사랑? 웃기지 마. 명숙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너도 이해할 거야. 엄마 말이 맞았다고. 상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수가 먼저였죠. 한참 뒤 은수가 눈을 떴습니다. 준호. 준호 어디 있어? 미안해, 은수야. 내가 막지 못했어. 상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이 어디 있어? 어머니가 데려갔어. 내가 반드시 데려올게. 은수는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 해. 내 아들이야. 은수야, 지금 상태로는. 괜찮아. 제발 날 데려가줘. 은수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아이를 빼앗긴 엄마의 눈빛이었죠. 상호는 은수를 부축해 본가로 다시 갔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막혔죠. 사모님 명령입니다. 두 분은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안에 있어요. 제발 들여보내줘요. 은수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준호야, 엄마야, 엄마 왔어. 대문 너머로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수는 대문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상원도 막막하기만 했죠. 자신의 힘으로는 어머니를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날 이후 은수는 매일 상원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당했죠. 아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수는 점점 초췌해져 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죠. 오직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새끼, 지금 뭐 먹고 있을까?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있진 않을까? 그 생각에 은수는 하루하루 무너져 갔습니다. 명숙은 아이를 빼앗은 후 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서재에서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죠. 해외 입양 전문 업체 맞죠? 급한 건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5살 남자아이예요. 최대한 빨리 보내야 해요. 돈은 얼마든지 줄게요. 명숙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절대로 한국에서 찾을 수 없는 곳으로요. 며칠 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이 결정된 거죠. 명숙은 아이를 데리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겁에 질려 있었죠. 할머니, 엄마는요?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는 바빠서 못 왔어. 엄마 보고 싶어요.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명숙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죠. 울지 마. 새 엄마 아빠가 생길 거야. 거기서 잘 살면 돼. 싫어요. 엄마한테 갈 거예요. 아이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명숙이 데려온 사람들이 아이를 꽉 잡았죠.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공항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확인한 뒤에야 공항을 떠났죠. 이제 끝이야. 완전히. 명숙은 차 안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원의 앞길을 막을 장애물을 완전히 치워버린 거죠. 그날 저녁
상원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찾으러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소용없었죠. 어머니, 준호 어디 있어요? 준호? 명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수가 데려갔어. 네. 상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수가요? 언제요? 오늘 낮에. 몰래 와서 아이 데리고 도망갔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수가 어떻게 여길? 경비한테 물어봐. 낮에 여자가 담 넘어서 들어왔다가 아이 데리고 나갔다고. 명숙은 미리 경비원들에게 입을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상호는 믿을 수가 없었죠. 바로 은수의 원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원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짐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죠. 은수야, 은수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호는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죠. 왜 말도 없이 도망간 거야? 상호는 은수가 정말 도망친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해서 떠났다고 생각했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상호는 그날 밤새 은수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죠. 은수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명숙이 보낸 사람들에게 끌려간 거였죠. 어두운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은수는 의자에 묶인 채 떨고 있었죠. 무슨 짓이에요? 저한테 왜 이래요? 조용히 해요. 명숙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은수는 그 얼굴을 보자 소름이 끼쳤죠. 아이 어디 있어요? 아이. 명숙이 비웃었습니다. 없어요. 네. 이제 이 세상 어디서도 못 찾을 거예요. 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해외로 보냈어요. 입양이요. 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제 아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시끄러워요. 명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순순히 포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당신이 자초한 거야. 제발 어디로 보냈는지만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은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죠. 나도 몰라요. 일부러 안 물어봤거든. 명숙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제부터 잘 들어요. 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원이 앞에 다시 나타나면 그때는 당신만 힘든 게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당신 부모님 아직 고향에서 생선가게 하고 있죠? 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그 가게 망하게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건 상원이 찾아와도 모른 척해요. 연락 오면 받지 마요. 그냥 사라져요. 명숙이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요. 이거 갖고 고향 내려가서 조용히 살아요. 은수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돈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아이만 돌려주세요. 없다니까요. 포기해요. 명숙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는데 경찰이고 뭐고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증거 없으니까. 은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펑펑 울었지만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아이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상원에게 연락할 수도 없고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며칠 뒤 은수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부모님의 작은 생선가게, 어릴 때부터 비린내 나던 그곳이 이제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은수야, 대체 무슨 일이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아이를 빼앗긴 것도, 입양 보내진 것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울 생활 힘들어서요. 우리 은수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은수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울었죠. 아이가 그려준 그림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한편 상원은 계속 은수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은수의 고향까지 갔지만 부모님은 은수가 없다고만 했습니다. 명숙이 미리 손을 썼던 거였죠. 제발 은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여기 없어요. 돌아가세요. 은수의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사실 은수는 뒷방에 숨어서 울고 있었죠. 상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명숙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상원이 앞에 나타나면 부모님 가게 망하게 한다. 은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상원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은수는 소리 없이 오열했죠. 미안해, 상원아. 미안해.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원은 결국 은수를 찾지 못했고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 뒤에는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결혼도 했죠. 하지만 상원은 은수를 잊지 못했습니다. 은수야,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는 잘 크고 있을까? 상원은 아직도 은수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진실은 모른 채로요. 한편 은수는 고향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생선 가게를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예전에 그리던 그림은 더 이상 그리지 않았습니다. 붓을 잡을 때마다 아이 얼굴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꿈 많던 미대생은 이제 생선 비늘을 긁는 아줌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죠. 준호야, 어디 있니? 엄마가 보고 싶어. 은수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이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빌면서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초고층 빌딩. 그 꼭대기층 회장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6살 다니엘 윌슨. 미국 굴지의 투자 그룹 윌슨 캐피탈의 후계자였죠. 날카로운 눈매에 다부진 체격. 완벽한 양복을 입은 그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건 서류도 계약서도 아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종이 한 장. 5살 남자아이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었죠. 다니엘은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해진 연필선, 살짝 접힌 모서리. 31년 동안 간직해온 보물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엄마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다니엘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눈, 부드러운 목소리, 비린내 나는 시장 골목. 엄마. 다니엘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5살 이후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죠. 똑똑. 노크 소리에 다니엘은 재빨리 그림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니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평소의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다니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죠. 다니엘은 5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울부짖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죠. 엄마, 엄마. 그렇게 소리쳤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이끌려 비행기에 올랐고 눈을 떠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다행히 양부모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윌슨 부부는 아이가 없었고
다니엘을 친아들처럼 키워주었죠. 최고의 학교, 최고의 환경,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한국을 잊은 적이 없었죠. 다니엘, 이 그림은 뭐니? 어린 시절 양어머니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려준 거예요. 진짜 엄마요. 그 말에 양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그림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래, 소중히 간직하렴. 그때부터 다니엘은 그 그림을 보물처럼 품고 살았죠. 양부모는 다니엘이 한국을 그리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해주기도 하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해주기도 했죠. 다니엘은 그런 양부모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있었죠. 엄마는 왜 나를 보냈을까? 나를 버린 걸까? 그 의문은 평생 다니엘을 따라다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고 승승장구하는 동안에도요. 어느 날 양아버지가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 할 이야기가 있다. 네, 아버지. 양아버지 리처드 윌슨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아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사를 세우려고 해. 그리고 그 지사의 회장으로 널 보내려고 한다. 다니엘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저를요? 그래. 내가 한국을 그리워하는 거 알아. 이 기회에 가보는 게 어떻겠니? 다니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31년 만에 돌아갈 수 있다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사업적으로도 내가 적임자야. 양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찾아도 좋아. 다니엘은 양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양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평생 그리워해 온 사람을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니엘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뒤 다니엘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졌죠. 다니엘은 서랍에서 꺼낸 그림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5살 자신의 얼굴. 이 그림을 그려준 사람을 이제 찾을 수 있을까요? 엄마, 기다려요. 이제 갈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니엘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1년 만에 밟는 한국 땅. 공기도 냄새도 모든 게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죠. 다니엘은 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입양 당시 서류와 희미한 기억을 단서로요. 김은수. 그게 어머니 이름일 겁니다. 다니엘은 고용한 전문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입양 서류에 적힌 주소는 서울인데 현재는 어디 사시는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은 낮에는 회사 일을 보고 밤에는 조사 결과를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다니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전라남도의 한 시장입니다. 생선가게를 하고 계시더군요. 생선가게. 다니엘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비린내, 시장 골목, 엄마의 손. 주소 보내주세요. 다니엘은 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전라남도까지 몇 시간이 걸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죠. 오직 한 사람만 생각났습니다. 31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 드디어 작은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 비린내, 사람들의 웃음소리. 다니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리고 마침내 한 생선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좁은 가게 안 생선을 다듬고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섞인 단발머리, 주름진 얼굴, 찬물에 불어 갈라진 손. 그 여자가 잠시 손을 멈추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밥을 말아서요.
다니엘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게 엄마, 31년 동안 자신을 키우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거구나. 다니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그림을 꺼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준 손이 저렇게 갈라져 있다니. 다니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양복 입은 남자가 무릎 꿇고 있었죠. 누구세요? 다니엘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그림은 분명했습니다. 31년 전 자신이 아들을 위해 그린 그림. 준호야? 네, 엄마. 저예요. 다니엘이 오열했습니다. 이제야 찾아와서 죄송해요. 은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 건가요? 31년 동안 그리워했던, 찾고 싶었던, 꿈에서도 봤던 그 아이. 준호야. 정말 준호야? 네, 엄마. 저 살아있어요. 은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이고. 생선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은수는 울부짖었습니다. 31년의 그리움이 터져나왔죠. 다니엘도 은수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왔어요. 준호야. 내 새끼.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1년 만의 재회. 눈물만이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수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5살 때의 모습이 어른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준호 맞구나. 내 새끼 맞구나. 네, 엄마. 저예요. 은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찬물에 갈라진 은수의 손과 매끈한 다니엘의 손. 30년의 세월이 그 차이만큼 느껴졌죠. 근데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나를 찾은 거야? 입양 서류에 엄마 이름이 있었어요. 그걸로 수소문했어요. 다니엘은 품에서 그림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도 있었고요. 은수는 그 그림을 보자 또 눈물이 났습니다. 31년 전에 그린 아들 얼굴.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단 하루도 놓은 적 없어요. 이게 제 유일한 보물이었어요. 다니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려줬잖아요. 평생 간직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은수는 아들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다니엘은 은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 꺼내기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긴 이야기야. 들을 수 있겠어? 네, 엄마. 다 듣고 싶어요. 은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20살 때였어.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게 30년 전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원과의 만남, 임신, 상원 어머니의 반대, 병원에서 도망친 일, 혼자 아이를 낳은 일, 5년 동안 힘들지만 행복하게 키웠던 일. 다니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점점 세게 쥐어지고 있었죠. 그러다 내 아빠랑 우연히 다시 만났어. 아빠요? 다니엘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응, 박상원이라고. 내 친아버지야. 다니엘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박상원, 자신을 버린 남자. 아빠가 우리를 찾았어요? 응, 네가 자기 아들인 걸 알고 책임지겠다고 했어. 그런데 왜?
은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할머니 때문이야. 상원이 어머니. 할머니요? 그 사람이 너를 빼앗아 갔어. 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상원 어머니가 돈을 주며 아이를 빼앗은 일,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당한 일, 그리고 결국 해외로 입양 보낸 일. 그 사람이 직접 입양을 보냈어요? 응. 상원이 앞길 막는다고. 다니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몰랐어요? 응. 상원이한테는 내가 너 데리고 도망갔다고 거짓말했대. 뭐요? 다니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이 상원이도 속인 거야. 30년 동안. 은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한테도 협박했어. 상원이 앞에 나타나면 부모님 가게 망하게 한다고. 그래서 숨어 산 거예요? 응. 다른 방법이 없었어. 은수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안 잊었어. 네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엄마, 밤마다 울었어. 내 새끼 어디 있냐고 데려가지 말라고. 은수는 오열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할머니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다니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참 뒤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뭐 하세요? 상원이? 글쎄, 집안 사업 이어받았다고 들었어. 호텔이랑 백화점. 다니엘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쳤습니다. 호텔과 백화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죠. 혹시 회사 이름이 뭐예요? 글쎄, 박씨 집안이니까 박모식이 아닐까? 다니엘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박상원 호텔 백화점.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PW그룹 박상원 회장, 해외 투자 유치 추진. 다니엘의 손이 멈췄습니다. PW그룹. 그 이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회사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었죠. 이게 말이 돼? 다니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투자해야 할 회사가 친아버지 회사라니. 그것도 자신을 버린, 정확히는 자신을 빼앗긴 아버지의 회사. 엄마, 잠깐만요. 다니엘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PW그룹 투자권, 미팅 일정 잡혔나요? 네, 회장님.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PW그룹 박상원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합니다. 다니엘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사람을 만난다고? 은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 저 다음 주에 아버지 만나요. 뭐? 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한국 지사장으로 온 이유 중 하나가 PW그룹 투자권이에요. 그게 상원이 회사야? 네. 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엮이게 된 인연. 이게 우연인지 운명인지 알 수 없었죠. 준호야, 어떻게 할 거야? 다니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몰라요. 아직은.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버리고 자신을 빼앗아 입양 보낸 집안. 30년 동안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산 동안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용서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은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다니엘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원이는 아마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네. 그 사람 어머니가 다 꾸민 거야. 상원이도 속은 거야. 다니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엄마를 한 번도 안 찾았잖아요.
찾았을지도 몰라. 근데 못 찾은 거지. 은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숨어 살았으니까. 다니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죠. 엄마,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은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만 약속해줘. 뭔데요? 너무 미워하지는 마. 미움은 결국 내 마음만 아프게 해. 다니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며칠 뒤 다니엘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도 있었고 마음의 정리도 필요했죠.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니엘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PW그룹 투자 제안서. 그 서류 맨 앞에는 박상원 회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죠. 자신과 닮은 구석이 보였습니다. 눈매, 코, 턱선. 이 사람이 내 아버지. 다니엘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다음 주에 보자고요, 아버지.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 강남의 초고층 빌딩. 윌슨 캐피탈 한국지사 회의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곧 있으면 그들이 옵니다. 30년 전 자신과 엄마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 회장님, PW그룹 측에서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다니엘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맨 앞에 박상원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56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그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죠. 흰 머리에 고급 정장을 입은 노년의 여자. 이명숙. 30년 전 5살 아이를 빼앗아 해외로 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희미하게 기억나는 얼굴. 공항에서 자신을 끌어가던 사람들 뒤에 서 있던 그 여자. 저 사람이구나. 다니엘은 애써 표정을 감추고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윌슨 캐피탈 다니엘 윌슨입니다. 상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PW그룹 박상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니엘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 30년 만에 처음 잡는 손이었죠. 상원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쪽은 저희 어머니 이명숙 고문입니다. 큰 투자건이라 직접 오셨습니다. 명숙이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젊은 회장님. 다니엘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수고는요. 30년 전에 당신이 더 수고했죠. 앉으시죠.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원이 열심히 회사 설명을 했고 임원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다니엘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명숙은 미팅 내내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 PW그룹은 한국 최고의 호텔과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시아 시장 진출에 이보다 좋은 파트너는 없을 겁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30년 전 은수를 짓밟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죠. 다니엘은 가만히 듣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상원이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 혹시 김은수라는 분 아세요?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상원의 얼굴이 굳어졌죠. 은수요? 네. 약 30년 전에 아셨던 분인데요. 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옆에 앉은 명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그냥 알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그분한테 아들이 있었던 거 아세요? 상원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요? 네. 30년 전에 해외로 입양 보내진 아들이요. 명숙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미팅과 관계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다니엘은 명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관계없긴요. 아주 관계 있죠. 네. 다니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죠. 31년 동안 간직해온 그림. 다니엘은 그 그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상원이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5살 남자아이의 얼굴. 어딘가 낯익은 그림체. 이건 30년 전 김은수 씨가 아들을 위해 그린 그림이에요. 상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요? 제 한국 이름은 김준호예요. 아니, 원래는 박준호였어야 했죠. 다니엘은 상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상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죠. 준호? 네가 준호라고? 네. 살아있었어? 30년 동안 살아있었어? 상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수가 데리고 도망갔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다니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도망간 적 없어요. 저를 빼앗긴 거예요. 다니엘의 시선이 명숙에게 향했습니다. 저분한테요. 상원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명숙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뻔뻔하게 대답했죠. 무슨 헛소리야. 저 사람이 사기꾼 아니야? 다니엘은 비웃었습니다. 사기꾼이요? 유전자 검사해 드릴까요? 30년 전에 이미 하셨죠? 제가 박상원의 친아들이라고 나왔을 때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명숙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다니엘은 천천히 진실을 풀어놓았습니다. 30년 전 저분이 저를 엄마한테서 빼앗았어요. 우리가 키운다면서 데려갔죠. 근데 며칠 만에 해외로 입양 보냈어요. 아버지한테는 엄마가 저 데리고 도망갔다고 거짓말하고요. 엄마한테는 아버지 앞에 나타나면 외갓집 가게 망하게 한다고 협박했어요. 상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명숙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죠.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상원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을 왜 입양 보내요? 명숙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앞길 때문이야. 뭐요? 그 천한 것한테 발목 잡혀서 네 인생 망치게 놔둘 수 없었어. 명숙은 버럭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집안 일으켰는데. 그게 지금 중요해요. 상원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빼앗아 놓고 30년 동안 거짓말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상원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오열했죠. 은수야, 미안해.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30년간 모르고 살았던 진실. 그 무게가 상원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상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늦었어요. 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엄마는 시장에서 생선 팔면서 살았어요. 다니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찬물에 밥 말아 먹으면서요. 손이 다 갈라져 있더라고요. 상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았죠? 나는 정말 몰랐어. 몰랐으면 됐어요? 그게 이유가 돼요? 다니엘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투자권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준호야,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다니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아버지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상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요? 30년을 돌릴 수 있어요? 다니엘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희를 찾지 마세요. 저희도 안 찾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다니엘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상원의 오열 소리가 들려왔죠. 명숙은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상원아, 엄마는 너 잘 되라고. 닥쳐요. 상원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요. 은수도 준호도 다 잃었어요. 명숙은 처음으로 아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평생 군림하던 여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복도를 걸어나가던 다니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 아버지를 영원히 잃은 날이기도 했죠. 엄마, 나 잘했죠? 다니엘은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엄마와 함께할 새로운 삶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회의실을 나와 곧장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리고 영원히 등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은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었던 적이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에서 다른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있는 걸 볼 때마다 나도 아빠가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30년 동안 엄마를 버려두고 잘 먹고 잘 산 사람. 비록 속았다고 해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차를 몰아 전라남도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몇 시간 뒤 다니엘은 작은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생선가게 앞에서 은수가 일하고 있었죠. 엄마. 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준호야,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요. 다니엘은 엄마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만났어요. 아버지도 그 할머니라는 사람도. 은수의 얼굴이 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 말했어요. 30년 전 일 전부 다요. 다니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울더라고요. 진짜 몰랐다면서. 상원이가. 그래도 저는 용서 안 했어요. 다니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은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투자도 안 하기로 했어요. 그쪽이랑 엮이기 싫어요. 회사 일은 괜찮아? 괜찮아요. 다른데 투자하면 되죠. 다니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은수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아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니엘은 엄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저랑 미국 가요. 미국? 네.
거기서 같이 살아요. 양부모님도 엄마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은수는 당황했습니다. 나 같은 게 거기 가서 뭘 해? 뭘 하긴요. 편하게 사시면 돼요. 다니엘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야. 그리고 엄마 다시 그림 그려요. 그림? 네. 엄마 미대 다녔잖아요. 꿈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은 품에서 낡은 그림을 꺼냈습니다. 31년 전 엄마가 그려준 자신의 얼굴. 이 그림 그린 사람이 왜 더 이상 그림을 안 그려요? 은수는 그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무슨 자격이요? 엄마는 최고의 화가예요. 다니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며칠 뒤 생선가게 앞에 낯선 차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상원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충혈된 눈.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상원은 가게 앞에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수야. 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상원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원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한 줄. 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상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그때 다니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점심 사왔. 왜 여기 있어요? 다니엘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상원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했죠.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아빠? 다니엘이 비웃었습니다. 저한테 아빠는 미국에 계세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요. 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니엘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너희한테 사죄하려고. 사죄요? 30년 만에요? 다니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다니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찾지 말라고요. 다니엘은 상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국으로 가요. 엄마랑 둘이서요. 미국? 네. 거기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당신 없이. 상원은 무너지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가끔 연락이라도. 안 해요. 다니엘은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연락 못한 거 아시죠? 협박당해서요. 그건 어머니가. 그래요. 그 할머니가 한 거죠. 근데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엄마를 한 번도 안 찾았잖아요. 찾았어. 찾았는데 못 찾은 거야. 못 찾았으면 더 찾았어야죠. 포기하지 말았어야죠. 다니엘은 소리쳤습니다. 근데 당신은 결혼했잖아요. 다른 여자랑 잘 살았잖아요. 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은수가 다니엘을 말렸습니다. 준호야, 그만해. 엄마.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은수는 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원아, 나도 너 원망 많이 했어. 30년 동안. 은수야. 근데 이제 그만할래. 은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지쳤어. 상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네 잘못만은 아닌 거. 나도 알아. 은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각자 살자. 은수야.
나는 준호랑 미국 가서 새로 시작할 거야. 은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네 인생 살아. 우리는 이제 남이야. 그 말에 상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죠. 미안해. 미안해. 다니엘은 그런 상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은수가 아들의 팔을 잡았죠. 가자, 준호야. 엄마, 더 볼 것 없어. 은수는 아들을 데리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상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30년. 그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죠. 가게 밖으로 나온 은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은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다니엘도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국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좋은데 많이 데려갈게요. 그래, 알았어. 은수는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는 것 같았죠.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호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며칠 뒤 인천공항. 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출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권과 비행기 표가 들려 있었죠.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 난생 처음 가보는 미국. 엄마, 긴장돼요? 응. 솔직히 좀 무섭다. 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행기 처음 타는 거 알지?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다니엘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무서울 거 없어요. 은수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30년 전 이 손을 놓쳤었죠.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져 갔죠. 은수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56년을 살았던 땅. 행복도 슬픔도 눈물도 다 있었던 곳. 엄마, 뭐 생각해요? 그냥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은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네, 맞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10여 시간의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출구로 나서자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다니엘의 양부모 리처드와 캐서린 윌슨 부부였습니다. 다니엘, 캐서린이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은수를 바라보았죠. 이분이 다니엘의 친어머니시군요. 은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수의 서툰 영어에 캐서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훌륭한 아이였어요. 리처드도 다가와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이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요? 네. 이 그림 그려주신 분이 어떤 분일까 항상 궁금했어요. 리처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을 키워준 사람들, 자신이 못해준 걸 대신 해준 사람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캐서린이 은수를 꼭 껴안았죠.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그 한마디에 은수는 펑펑 울었습니다. 다니엘도 리처드도 캐서린도 함께 눈물을 흘렸죠. 공항 한복판에서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수의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윌슨 부부는 은수를 진심으로 환대해 주었죠. 넓은 집, 따뜻한 밥, 웃음이 넘치는 식탁. 은수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은수에게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요. 큰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미술 도구가 가득 들어 있었죠. 붓, 물감, 캔버스, 스케치북. 이게 뭐야? 그림 그리라고요. 다니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꿈이었잖아요. 화가. 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늙긴요. 56살밖에 안 됐는데요. 다니엘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시간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에 포기했던 꿈. 다시 꿀 수 있다니요. 고마워, 준호야. 고맙긴요. 당연한 건데. 다니엘은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은수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죠. 30년 만에 잡는 붓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둘 선을 긋다 보니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캔버스 위에 색이 채워질 때마다 가슴이 뛰었죠. 나 아직 할 수 있구나. 은수는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창밖의 풍경, 꽃, 나무, 하늘. 그리고 가장 많이 그린 건 아들의 얼굴이었죠. 어느 날 다니엘이 은수의 작업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그려요? 응, 이거. 은수가 캔버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죠. 31년 전에 그린 5살 아이 얼굴 옆에 지금의 36살 아들 얼굴. 와, 엄마 진짜 잘 그린다. 그래. 응. 완전 저잖아요. 다니엘이 감탄했습니다. 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31년 동안 못 그려줬으니까 이제 많이 그려야지. 그래요. 많이 그려요. 저 모델 해줄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은수는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죠. 영어도 조금씩 늘었고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행복했죠.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다니엘, 은수, 리처드, 캐서린. 네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했죠. 은수 씨, 요즘 그림 실력이 부쩍 늘었던데요?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겸손하시네요. 다음 달에 동네 갤러리에서 전시회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전시회요? 저 같은 게요? 은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요. 실력이면 충분해요. 캐서린도 거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엄마의 손을 잡았죠. 해봐요, 엄마. 꿈이었잖아요. 은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갤러리에 자기 그림이 걸리는 것. 20살 때 꾸던 꿈이었죠. 36년이 지나서야 이루게 되다니. 해볼게요. 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꼭 해볼게요. 식탁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은수는 그 순간 깨달았죠. 잃어버린 3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자기 손에 달려 있다는 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했죠. 은수는 이제야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응, 그냥. 은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참 행복하구나 싶어서. 저도요. 다니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옆에 있으니까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이제는 함께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전부 같이 보낼 겁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죠. 은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해가 뜨는구나. 30년의 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아침이 온 거죠. 은수와 다니엘, 엄마와 아들.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엄마와 아들. 비록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봄날이 꼭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